내용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맥락과 맞추어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문장의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이 스텝 네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각적 이미지의 해석의 기준점도 역시 논제와 제시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관계 읽기의 왕인데 그림도 하나의 읽어내야 될 대상이고 또 맥락적 파악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 유형의 문제들도 충분히 당황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제들을 보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경기대학교 문제를 좀 변형해 봤는데요. 제시문 가와 나의 대립쟁점을 참고하여 다의 그림을 해석하시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와 나에서는 어떤 대립된 쟁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쟁점과 관련해서 다가 해석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면에서 대립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 대립 쟁점에 대해서 가와 나는 각각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제시문 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기의 근본 원인은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과 그에 따른 물질적 진보 개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 그리고 그에 따른 물질적인 진보 개념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에 따른 거니까 이것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럼 핵심은 인간 중심적 자연관이 핵심적 원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자연도 역시 물질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지구는 생성 이래로 수십억 년 동안 나름대로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현대 문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 불과 200여 년 사이에 지구는 심각한 환경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발전이 낳은 인간의 의식 속에는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고 지구는 인간의 정복 대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깔려있다. 자, 여기 중요하네요. 인간을 주인으로, 주체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에 있는 다른 자연은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주체 대상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 대상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환경에 대한 파괴와 정복을 일삼았던 서구인의 인간중심적인 자연관은 오늘날 환경위기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그 인간중심적인 자연관의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있는 단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예, 데카르트는 방법소설에서 낡은 철학 대신에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의 지배자와 소유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자연의 정복자와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을 주인으로 보고 또 자연을 그저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태도지요. 그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식적 정신적 존재로서 물질적 자연 세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전혀 별개의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해서 사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고 자연과는 다르다. 다른 존재다. 분리되어서 사고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은 죽은 물질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라. 이러한 근대의 자연관은 자연 환경을 인간과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자연을 통제하고자 하는 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주체 대상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자연을 인간과 별개의 것, 인간과 분리된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상세화하고 있는 단락이네요. 그러면 제시문 전체의 주장은 한 가지입니다. 환경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구로부터 출발한 인간중심적인 자연관이다 라는 것이지요. 인간중심적인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을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연을 인간과 분리된 지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문가의 핵심 요지가 되겠네요. 예, 맞아 보시죠. 이후 서양에서는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이고
자연은 인간의 번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즉 서구인들은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모든 자연은 인간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간 중심적이고 정복지향적인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고 무분별한 자연 착취와 자원 남용을 정당화함으로써 생태계의 급격한 파괴와 자연의 훼손을 초래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연을 수단으로 대하고 지배로 대했던 이유는 인간을 정신적인 존재,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이 정신적, 이성적 존재로서 자연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인식이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정당화하고 일반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단락의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요지는 아까 앞에서 정리한 대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환경 파괴의 원인이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에 있다는 것. 이게 핵심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인간을 그 자연보다 더 우월하고 이성적인 존재로 보고 그럼으로써 어때요? 자연을 지배와 그리고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점. 이게 핵심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심은 나로 넘어가 보죠.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대들에게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기슭,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신성한 것들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교과서에 실려있는 교과서도 있던데요. 그 시애틀 추장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는 형제들이다라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고 모든 자연들이 다 신성한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자연, 하늘이나 땅은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낮의 시문은 자연을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연을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마저 읽어보지요.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 홍인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백인들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버리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홍인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동등한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제적 관계, 그래서 대등한 관계, 서로 상호 주체적인 관계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입니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 한 가족이다 라고 해서 모두 다 동질적인 대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예. 그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다의 그림을 보도록 하지요. 재심은 가와 나는 하나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주체와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었고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인간과 자연을 대등한 관계로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이제 아름답지요. 근데 밑에 이제 제목을 이제 좀 보시면 앤드루 부부, 그죠? 라고 되어 있고요. 게인스버러, 토마스 게인스버러의 그림이고요.